네,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검찰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검찰과의 삿바싸움 혹은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지 9시 반에 출석할지 혹은 10시 반에 출석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이런 신경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이런 피의자가 다 있나? 처음 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보통 이제 피의자하고 검찰 사이에 출석 일자 가지고는 서로 조율을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일입니다. 변호사들이 그런 일을 보통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주말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피의자 쪽에서 먼저 검찰한테 통지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출석 시간을 놓고 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10시 반입니까? 네네. 그다음에 검찰은 보통 이제 9시 반부터 한다. 좀 일찍 나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쪽이 이 10시 반에 출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시 반에 이제 출석을 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처음 출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성남지청에 출석을 한 거고 여기서는 처음 출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 이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거부터 기초적인 신문부터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보통 한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시작을 하면 기초적인 몇 가지 그 조사하면 이제 11시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12시부터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가 제대로 되기 전에 점심시간이 오고 점심시간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6시부터는 나는 조사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조사를 해봐야 몇 시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6시 이후부터는 또 조서 자기가 말한 거 검토하겠다 이래갖고 한 서너 시간 쓸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조사를 제대로 응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조사에 나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게 이제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받기보다는 어떻게 네. 좀 등장하는 것 자체로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시간 때문에 사실 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10시 반이든 9시 반이든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야당의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좀 협조를 충분히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1시간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갈등이 있는 것 마냥 피의자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등의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조사 자체는 10시 반이든 9시 반이든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인적사항 조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꼭 이 사건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건에 또 필요한 절차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그 조사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루 전까지도 조율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 그 변호인으로 제가 출석을 했었는데요. 동석을 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전날까지도 정확한 시간 그다음에 그 조사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갈등을 오히려 비추는 게 오히려 검찰이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입장을 보면 최소 두 차례는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 번에 끝내자라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도 조율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2차례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은 대장동 조사를 하고 아마도 이제 뭐 백현동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2번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반응이 좀 모순된 게 하루에 다 몰아서 합시다. 뭐 바쁜 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뭐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협조를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조사를 받을 테니 하루에 몰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나갈 수 있는데도 10시 반부터 나가겠다. 그리고 저녁에도 뭐 6시면은 이제 나는 이제 뭐 원래는 6시까지가 정상적인 조사 시간이니까 그거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피의자가 그렇게 한 번밖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일단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렵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집하면 결국은 이제 한 번으로 조사를 마치게 될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가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수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 번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몇 회 정도 조사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차례 출석, 밤샘 조사까지 뭐 수용한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그 한 차례 조사만 응하겠다라고 말한 이상 검찰이 무리하게 2회 조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신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겠죠. 이미 제1야당 대표이고 현직 국회의원이고 한 차례 조사까지 받았은 마당에 그러한 뭐 인신 구속은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한 차례 조사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꼭 이게 피의자 조사라는 게 모든 사건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조사는 충분히 증거를 통해 가지고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 무리해서 이해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배임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게 시민들의 몫을 환수한 거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네. 지금 검찰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규모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양측의 시각이 너무 달라서 네. 지금 이 쟁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이거는 당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다,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프레임 만들기에 능한 그런 재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건 뭐 당군 이래 최대 동문서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맨이 창사 이래 5,000대를 한꺼번에 팔아갖고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매출금을 뒤로 빼돌렸다라고 만약에 누가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볼 때 그렇게 빼돌린 그런 잘못된 범죄 행위가 있는데 자기가 최대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그런 범죄 행위를 가릴 수가 있겠느냐? 그게 정당화되겠느냐? 면죄부가 되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 건 잘할 수도 있어. 공익환수했다. 뭐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다른 사업에서도 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좀 부풀렸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잘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그 일당들한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가지고 사업자들한테 몽땅 이익이 가게 한 다음에 그 이익금을 자기 일당들이 자기 측근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나눠 먹었다면 그거는 뭐 공공이익 환수로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걸 누가 가져갔냐, 왜 가져갔냐 이거를 얘기하는데 자꾸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냐, 왜 가져갔냐 이 부분이 이제 배임죄에 관련해서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금까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뭐 뇌물 같은 그런 혐의가 많이 언론상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 소환 조사를 앞두고는 배임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뇌물죄에 대한 그 성립 요건을 아마 그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지금 그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규모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5,500억에 가까운 그
그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말 자체로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 있을 정도겠죠.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일한 5,500원의 막대한 환수금을 찾은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지는 아마 검찰의 몫이겠죠. 얼마나 꼼꼼하게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측의 논리를 하나 더 보자면 당시에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반발을 해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설명도 설득력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어떤 귀책 사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쪽으로 전가하려는 이제 그런 이제 레토릭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 그 새누리당이 이렇게 되려면 새누리당 쪽에서 그때 성남시 의원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관여를 했다든지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설명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이제 포인트를 벗어난 동문서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해서 좀 논리를 벗어난 답변을 하고 있다로 보고 핀트를 계신 거고. 벗어난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가 될 텐데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다 지시를 하고 승인을 하고 결재를 했다고 적시가 돼 있어서 결국에는 최종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증거를 좀 내밀 수 있을까요, 검찰 측에서는? 만약에 검찰에서 그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성남시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죄는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언론지상에 보도된 것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 보도가 저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거의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그 당시에 결제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라면 아마 최종 결제는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장으로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최종적인 결제권자로서의 역할이었을 뿐일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 사건에서 명확한 증거로 다룰 수 있을지는 그건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종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논리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146차례 언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언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시장의 지시, 승인, 결재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십 차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공소장에서 지시했다, 승인했다, 결재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그 각각 행위에 따른 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공소장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결제했다. 이건 결제 문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결제 문서 또는 결제하는 전자로 했으면 전자 아니면 종이로 했으면 종이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시나 승인은 그 지시나 승인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직접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진술이 없이 승인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런 이제 전문 제3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이런 걸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시나 결제, 승인 이거를 받은 직접 그 밑에 부하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진술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이런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충분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증거가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네. 보고 계시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시 승인 결재한 부분 외에도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성남 1공단 공원화가 이재명 대표의 당시 핵심 공약이었고 이런 핵심 공약 이행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좀 이득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공원화를 통해서 얻는 혜택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남 공원 그 1공단 공원화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비용을 대장동 사업의 그런 그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그 검찰에서는 이게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성남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은 시민들이 받은 것이다. 그렇죠. 이 공약 이행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 뭐 이것도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이런 이익을 노리고 범죄 행위, 배임 행위를 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국민들이나 상식적으로 보기에 아주 비난할 만한 그런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목적에서만 했다면.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배경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돈 문제입니다. 네.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한테 흘러가도록 설계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정치적인 이득 이런 것도 갖다가 겸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뭐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이득만을 목표로 해서 이런 설계를 했다. 이렇게 되면 뭐 저는 뭐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뭐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문제다. 돈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주신 그 돈 부분, 자금의 흐름. 이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이제 뇌물 약속을 받고 뭐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뭐 선거 자금의 조달과 지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결국에는 이것도 입증할 부분이 있느냐, 이 어떤 뇌물 약속을 받은 부분 혹은 뭐 자금의 흐름 부분이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뇌물죄가 이제 수수,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뿐만이 아니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네. 성립하는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증거가 있으면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약속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입증한다는 건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난이도가 더 높은 그런 수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뭐 법원도 당연히 그걸 엄격하게 볼 겁니다. 그게 그 약속이라는 게 진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뭐 뭔가 좀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도 아주 냉정하게 볼 거기 때문에 검찰은 그 이제 약속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 구비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뇌물뿐만 아니라 뇌물 약속 부분은 특히나 더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측근들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좀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입증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검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은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지금 모든 게 지금 진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이 오가는 증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없을 것 같고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까운 측근으로 불리는 뭐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김용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금전이 오갔는지 아마 입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런 뇌물 배임 모든 게 금전이 어떻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과연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했는지가 여기 관건인데 글쎄요 아직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과연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능가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장 변호사께서 검찰이 최소 이 대표에게 2차례 출석 요구한 배경으로 백현동 사건도 좀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라는 배경을 좀 짚어주셨는데 대장동 수사팀이 최근에 이제 백현동 그 사건 일부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첩을 받았습니다.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건이 좀 이첩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누어서 수사를 해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를 망신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렇게 이제 쪼개기 자기들에게 우군이 될 만한
검사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쪼개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한 군데로 좀 모을 수 있을 만큼은 좀 모으자. 사실은 그게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수사가 이게 지금 다 별개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아서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모을 수 있는 만큼은 모아서 이런 정치적인 논란도 피하고 수사의 효율성도 꾀하는 뭐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의 또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백현동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수사기관 차원에서는 김인섭의 경우에 그런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첩을 한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관을 해서 중앙에서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됐건 최종적인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찰 수사에서도 그 피의자로서 아마 공범을 아마 다뤘었겠죠. 이재명 대표를 다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새롭게 아마 이제 이첩이 되어서 조사를 하면서 과연 이게 김인섭과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아마 상당한 공을 좀 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걸 좀 보완할까요? 네네네. 네. 예. 이제 이 김인섭 씨가 우리 앵커께서는 이제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성남시청 앞에서 음식점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재명 시장의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돕는 그런 인연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선거 때마다 도왔고 그렇게 이제 뭐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이 백현동 요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4단계 용도 변경 상향되는 용도 변경이 되는 과정에 관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7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식당 주인이 70억이라는 돈을 받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그 연관 가능성 이 부분은 당연히 밝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굉장히 이상한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정식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도 큰 그런 제약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짚어본 뭐 백현동 의혹도 그렇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의혹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뭐 어차피 기소되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병합해서 청구할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게 지금 백현동 수사를 이첩을 받아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했다 그러면 뭐 백현동 사건하고 같이 병합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야 뭐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성남FC는 성남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엮어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은 검찰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뭐 대장동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바로 반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변석 기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검찰에서는 아마도 성남 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좀 연계해서 묶어서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목적은 어찌됐건 간에 그 두 가지 사건을 엮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욱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그런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합해서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이 돼 있고요. 시간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더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진영 변호사, 조현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